예, 안녕하십니까. 율촌의 항문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통키공사는 대형 공사로서 난이도가 높고 다양한 기술적 난제와 복잡한 관리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계약 조건의 존재와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키공사에서의 클레임은 이러한 협력과 소통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통키공사 클레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패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키공사 클레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실 국가철도공단 사업기획처의 송건 처장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통키공사 관련 규정과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동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건 처장님께서 통키공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선 발표자들께서 통키공사 관련 클레임의 유형과 쟁점 그리고 판결 사례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실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법률적 쟁점보다는 제가 실무에서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이해하고 느꼈던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대형 공사 기술형 입찰 등의 분쟁의 주요 유형은 앞서 이제 발표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시 설계, 설계 내용 변경, 그리고 불가항력의 범위, 그리고 인허가 기간의 민원 요구 수용, 입찰 안내서에 제시한 과업의 범위, 그리고 설계 변경에 따른 합산 조정 대상 여부들이 이제 주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설사는 당연히 이제 입찰 안내서 공사 계약 조건 판례에 따라서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발주자의 반응은 그래도 턴키 공사인데 증액해도 되나? 이런 반응들을 보이십니다. 아마 현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이제 이런 발주처의 많은 직원분들을 인터뷰하면서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턴키의 용어에 따른 이런 그 발주자의 반응은 턴키 의미에 따른 직관적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관적 반응은 그 순수 건설보다는 이제 플랜트 분야에서 아무래도 이제 턴키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 최초 이른바 턴키 공사라고 하는 규정은 앞서 이제 발표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975년에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최초 등장한 것은 지금의 대한입찰과 유사한 형태의 대형공사가 이제 그 규정이 되었고요. 이때는 이제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만 규정이 되었다가 77년에 같은 시행령에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이 이제 도입됩니다. 이때 이제 대한입찰하고 이제 구분돼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와 천재지변 물가 변동이 이제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되고요. 그 같은 해 11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사계약이 턴키 공사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바로 그 여천 화학공업기지의 3일항 건설공사 D산업이 이제 수주를 했는데요. 이때 최초의 공사계약이 이제 체결되게 됩니다. 매일경제신문의 1977년 11월 22일자 공사 보도인데요. 이때 기사에도 당시에 시행령에는 대형 공사,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문 기사에는 턴키 베이스 입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그 턴키 베이스라는 입찰을 사용하면서 기사를 보도를 한 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구독자들이 어떤 이런 그 법률 용어보다는 턴키 베이스 입찰이라는 용어를 더 훨씬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아마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턴키 베이스라는 용어는 그 원조 경제 시대 1960년대부터 사용했던 용어고요. 실제로 외국 자본, 즉 차관 내지는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해외 건설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어떤 기간 산업의 공장을 건설을 하면서 이른바 우리나라의 정말 키만 돌리면 공장이 가동될 수 있을 수준으로 건설을 해서 그런 사업 방식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널리 이해되는 사업 방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턴키라는 용어에 따른 발주자의 직관적인 반응은 예전부터 이제 이해되었던 턴키에 대한 개념과 관념이 공공계약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달되고 또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발주자의 태도는 입찰 공고 시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는데도 나타나고요. 입찰 안내서를 작성할 때도 나타납니다. 또 설계 변경 클레임 단계에서도 이런 직관적 반응은 나타나죠. 그리고 감사 등의 이제 내부 통제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 공공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턴키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형 공사 계약, 기술형 입찰 등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 이제 턴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설령 최초 도입됐을 때 진정한 의미의 턴키와 가까운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제도가 수정되면서 그 성격을 잃어버렸다면 턴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도에 부합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건설사들의 클레임 제기에 발주자들의 수용성이 높아질 수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턴키라는 용어보다는 대형 공사 계약, 기술력 입장 등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 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보니까 5번 이상을 턴키라는 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사용한 듯합니다. 예, 이 소위 이제 용어의 변형된 사용이 직관적인 선입견에 매몰될 수 있다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턴키에 대해서는 용어에 대해서조차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경희대학교의 주동진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서로 사전에 협의한 건 아니지만 우리 송건 처장님의 말씀과 좀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의 주제가 턴키 공사 클레임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건설 계약에서 특히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전제로 한 어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말이 편하다 보니까 턴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게 우리 관념 속에 있는 사법상 계약에서의 턴키 혹은 국제건설 계약에서 표준화된 턴키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턴키라는 것은 원래 시공사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는 계약이고 아주 전형적인 턴키 계약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설계 요소도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 공공건설 계약에서 이게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의 계약이라는 것은 시공사가 발주자가 제시하는 정보를 전제로 설계를 수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설계 책임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리스크 테이킹을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과는 좀 다르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편한 용어로서 턴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턴키는 좀 다르다. 필요하면 K-턴키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식의 사실은 좀 구별하는 인식을 가지고서 모든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턴키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또 반론이 있을 텐데요. 사실 턴키 계약이라는 거는 발주자가 전혀 전문성이나 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시공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대신에 그에 따른 책임도 질 것을 요구하는 식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60년대 원조를 받을 당시에는 사실은 공사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여러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순수한 의미의 턴키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의 SOC를 건설하는데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해서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턴키 공사가 우리나라 실적에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사실은 이 공사를 통해서 건설하는 것이 개별 개인이 사용하는 어떤 공사 구조물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공공에게 사실 제공되는 SOC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이 발주자 혹은 공공의 개입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라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공공건설 계약에서 이게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은 전형적인 의미의 턴키 계약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차이점들을 고려해서 좀 독자적인 법리가 발전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세션 1에서 4까지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다 우리만의 법리를 발전하기 위한 집단지성이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턴키 공사 클레임이라는 주제 중에 두 번째 클레임은 주로 설계 변경에 관한 클레임이 오늘 논의가 됐는데, 이 설계 변경이라는 용어도 우리나라에서 좀 너무 협소하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 설계서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실은 통용되고 있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계약 금액 조정 규정이란 건 결국은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해서 이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협의의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무 범위나 공정 순서, 공사 방법, 발주자의 지시사항의 변경들도 모두 계약 변경이나 조정이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공사계약 일반 조건이나 국가계약 법령에서는 이 설계 변경을 설계서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다 보니까 분쟁 실무에서 사실은 설계 변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계 변경인 것처럼 치환하거나 포장해서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영문으로는 베리에이션에 해당하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설계 변경이라기보다는 공사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사 변경이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른바 턴키 공사에서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이 턴키 공사에서 시공사의 설계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과 설계 책임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공사 변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주동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되어진 설계 변경이라는 용어는 실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공사 변경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고요. 한편 설계 변경이란 감액이 허용되는 현재 국내 제도상 합산 조정의 규정은 국가 예산 지출의 합리적 통계라는 점도 고려를 할 때에 독자적인 의의와 기능을 가진 규정으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현재 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하고 다소 좀 상치가 되는 듯해서 그건 개별적 그 어떤 경험에 따른 걸로서 연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되새김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율촌 정유철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개받은 정유철입니다. 저는 오늘 근본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이 사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질의를 해주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도 오늘 두 분 토론자께서 이제 우리 순수 K 턴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우리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촉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K 턴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턴키 공사에서 익히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계약 금액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한정해서. 근데 과연 이게 그렇다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것만 가능하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주동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범위 내에서 공사 변경, 소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공사기간 간접비라든지 운반거리처럼 기타 내용의 변경에 된 경우에도 과연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냐, 이 질의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계약 조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공공건설공사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여기 보시다시피 요 주황색 책 굉장히 저 시중에서 인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율촌 건설 클레임 연구소에서 발간해가지고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돌광공사 등 아주 굵직굵직한 이제 계약 금액 조정 다수 쟁점 등을 모두 100% 최신 판결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첫 번째 뭐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서도 판결들을 상세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거에 이제 노란색 음영 두 번째죠. 이렇게 대법원은 턴키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이 턴키는 대형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있어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사 기간이나 운반거리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사 금액에 관한 조정 유보 규정, 소위 말하는 이의 규정이죠. 이 유보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위에 노란색을 보시다시피 서울고등법원 등 하급심에서도 계속해서 국회법 시행령 1괄 1차의 제91조 및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21조는 문헌상 설계 변경에 국한하여 적용된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즉 노란색 음영에서 보시다시피 결국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조항이지 문헌이 물가 변동이나 기타 내용의 변경을 배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기 현장 간접비나 운반 거리도 얼마든지 국회법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 일반 조건 23조 기타 변경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저 첫 번째 토론자인 우리 송건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직관적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턴키는 공사 금액에 대한 조정 유보 규정이 있다면 결국 일반 내역 입찰과 동일하게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명쾌한 결론에 이른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저희 그 주황색 책에 목차인데 제 4장의 공공계약의 체결이라든지 공공계약의 이행, 특히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보다 내실 있게 보완해서 스핀오프 해가지고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턴키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요. 지금 굉장히 시중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민간건설 물가변동 이슈입니다. 제가 아마도 가장 최근 들어서 많은 상담이나 자문을 받고 있는 이슈가 아닌가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조건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존재한다면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추가 공사비를 주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해당 특약의 효력이 사법적으로 부정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 무효의 근거가 그 유명한 건산법 제22조 제5항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저 빨간색으로 보시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소위 말하는 그 불공정성, 현저한 불공정성 요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1호에서 보시는 계약 체결 이후에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대부분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배제 특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우리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너무도 이 현저한 불공정성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작년 이제 하반기죠. 11월에 드디어 최근 부산 고등법원에서 본 조항의 근거로 배제 특약을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어서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근본 판결이 너무나도 명확한 건산법에 해당 규정을 명백히 강행 규정으로 판단했고 나아가서 민간공사에서 이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의 발주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공사 초기에서부터 착공 전에 발주자의 귀책 사유로 약 8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상황에서 원자재 철근 가격이 2배나 앙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처분 문서인 계약서를 보더라도 이 지금 민간 표준 도급 계약서가 뭐 첨부되는 현장도 있고 첨부되지 않는 현장도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가 첨부되었는데 표준 계약서에는 당연히 물가 변동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라든지 심지어 산정 방식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준 계약에 더해서 이 건
계약에서는 사건에서는 특약으로 이제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있었던 거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인 민간 PF 사업이라든지 다수의 조합 사건들에 과연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어려운 일반화적인 측면은 있다. 하지만 굉장히 효시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인 것은 틀림없다. 이 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각각의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의견서를 제공한다든지 선제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뭐 보존 처분을 한다든지 조정이나 협상 등등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어려운 경우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향후 저희가 법원의 동향을 유념 있게 살펴보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저희 컨퍼런스 강의에서도 이 본 판결을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다만 죄송하게도 저희가 이제 장소나 참석 인원의 제한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는데 좀 더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하셔서 감사드리고 자꾸 제가 책만 소개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부실벌점이 굉장히 기업 리스크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따끈따끈하게 지난주에 국내 최초로 정말 최초입니다. 이 책을 발간했는데 아무쪼록 이 내용도 세미나라든지 현장 강의를 통해서 상세히 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정유철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책만 소개한 것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은 특히 대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턴키 공사 크레임과 관련한 포인트들을 여러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